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초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가 늘 항상 즐겨 듣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지독한 시모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예요. 고추보다 더 맵다는 시모 눈치에 남들보다 더 빨리 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시모 이야기 들으면 다들 혀를 내둘러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저희 시모는 열 손가락 다 깨물어도 유독 아픈 손가락 하나만 있는 분이셨죠. 이런 시모의 본색을 알게 된 건 결혼 후였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시부모 두 분이 너희 둘만 좋다면 상관없다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했던 점은 시모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가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먹고 치우기 힘들었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달랐습니다. 찌개 하나에 잡채, 이 정도 음식만 눈에 띌 만큼 단촐했어요. 저도 그때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지 밥 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시모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는지 질문도 없고 대답을 하면 웃으시는 정도였어요. 되려 시부가 이것저것 물으면서 저한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모가 말수도 적고 점잖은 분이시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분명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는 건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입만 열면 시동생 자랑이었어요. 너무 황당했죠.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맞춤 정장 샵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시동생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어요.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이 우습다는 듯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노골적으로 시동생 자랑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 정장이 우리 둘째 아들이 선물해준 옷이에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더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해요. 아, 네. 사부인이 둘째 아드님을 많이 아끼시나 보네요. 저는 둘째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다 불러요. 제가 보기엔 큰아들도 훌륭한데요. 아주 두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이야 뭐 억척스럽게 컸죠 뭐. 저희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동생 이야기만 하는 시모를 보면서 일부러 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했지만 시모는 눈치도 없었습니다. 장남 장가 보내려고 나온 상견례 자리에서 둘째 아들 자랑을 왜 저렇게 하는지 같이 자리에 있던 시동생도 그만하라고 시모를 말렸어요. 솔직히 본인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가씨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내둘렀습니다. 시부가 혼자서 진땀 많이 뺐던 날이에요.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면서 민망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상견례 자리에서 시동생 자랑만 하는 시모를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이랑 결혼할 여자는 고생 좀 하겠다면서 말하셨고요. 집안의 기둥 같은 시동생보다 차라리 눈밖에 나 있는 남편이 더 낫다고 하셨어요.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시동생이 시부모 용돈도 드리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삼남매 중에도 시동생을 제일 아꼈어요. 오죽하면 아가씨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사위를 데려온다 해도 시모의 시동생 사랑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할 정도였죠. 애초에 시모는 장남 결혼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못마땅해 했지만 시모의 시동생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남한테 극성인 시모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라고 생각 못했어요. 시모가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시댁과 차로 30분 조금 넘는 거리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됐어요. 시댁과 친정 도움 없이 오로지 둘만의 힘으로 마련했죠. 대출이 껴있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거짓말 못하는 착한 성격이었어요. 평생 동반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100점짜리 남편이었죠. 남편 하나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시모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산이 됐어요. 시동생이 운영하는 가게가 번창할수록 시모의 시동생 사랑은 날이 갈수록 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시모의 유별난 말들이 불편해져 갔어요. 결혼하고 첫 시부 생일에 신발을 선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지만 시부 신발이 낡았던 것 같아서 신발도 같이 준비를 했죠. 그때 시부는 경비 일을 하셨는데 편히 신으라고 드린 신발이었어요. 시부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맏며느리를 보니까 이런 선물도 다 받고 기분이 아주 좋네. 안 그래도 신발이 너무 낡아서 사야지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깊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아버님. 기뻐하는 시부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했어요. 시부는 신발을 신어보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선물을 보더니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시동생도 아가씨도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시모는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현금이나 두둑하게 챙겨주면 될걸. 뭐하러 신발을 사. 선물은 현금이 최고야. 용돈만 드리는 것보다 필요한 것도 같이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발 없어서 밖에 못 나가? 아직 2년은 더 신을 수 있겠구만. 괜한 돈을 썼어. 우리 둘째 봐. 아버지 생신이라고 현금 아쉽지 않게 챙겨주잖아. 애초에 용돈 많이 챙겨줬으면 이런 신발 쪼가리 안 샀겠지. 시모는 괜히 시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남편을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세상에 시부 생일 챙기고도 욕먹는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겁니다. 시부 생신에 시부한테 필요해 보이는 신발 사다 드린 게 죄인가요? 대뜸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그때 시동생이 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랑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신발 사이즈도 모르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형수님이 아버지 사이즈까지 다 미리 알아보고 사온 거면 진짜 대단한 거지. 너는 바쁘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런 거 모른다고 우리가 서운하겠어? 엄마, 성이 있는 걸로 따지면 현금이 제일 성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신발 밑창이 달았는지도 몰랐는데 형수님이 정말 안목 있고 생각 잘하신 건데 며느리 칭찬을 해줘야죠. 나는 나중에 결혼할 사람 데려오면 엄마 보여주기가 제일 무섭다. 남편은 그날 시모 반응에 누구보다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는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도 시모를 보며 한 소리 했어요. 엄마 생신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인데 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잖아요. 이럴 거면 둘째만 부르지. 왜 저흰 불러놓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말이. 그냥 다음에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내 생일에는 현금만 챙겨주면 그땐 좋은 소리 해줄게. 생신도 아직 멀었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는 엄마 생신 때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아유, 아들 왜 그래? 엄마가 장난 좀 친 거잖아. 시모는 남편이 대뜸 화를 내며 말하니까 장난이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속이 상했죠. 시부는 저한테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저렇게 대놓고 본인 생일에는 현금이나 달라는 시모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는 오로지 시동생이 주는 현금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현금이 더 좋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결국 첫 시부 생신은 안 좋은 기억만 남기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법 배가 많이 나왔을 무렵에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시동생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데 가만히 있을 시모가 아니었죠. 게다가 예비동서 직업이 강남에서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시모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시동생이 역시 사람 볼 줄 안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시모는 들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침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라 바로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일 둘째가 인사하러 온다니까 너는 집에 오지 마라. 네? 도련님은 저한테 오라고 하던데요. 걔가 착해서 그런 거야. 집도 좁은데 배까지 나온 네가 와 있으면 얼마나 집이 답답하겠어. 그리고 너 인부복 입어야 되는데 어디서 입을 만한 이상한 옷 입고 올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시동생 체면 다 구겨놓고 싶어? 제가 체면을 구기다뇨. 저도 가족인데 내일 꼭 올 거예요. 너는 내 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만. 오지 말라면 오지 말라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다 보고 살 텐데 제가 왜 숨어요? 그리고 저 하나 안 온다고 갑자기 좁았던 집이 넓어지기라도 하겠어요? 시댁은 엄청 오래된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내부도 좁고 최신식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괜히 임신한 제가 오면 안 그래도 좁은 집, 더 좁아 보인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오죽하면 시모를 보면서 저 하나 안 온다고 집이 넓어지기라도 하냐는 소리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런 시모와 달리 시동생은 저한테 내일 와서 같이 인사하자면서 신나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비동서 궁금해서라도 꼭 간다고 말을 했었고요. 시모가 시동생만 편애하고 아껴서 시동생이 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동생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대놓고 시동생만 편애하면 시동생이 먼저 나서서 말렸어요. 그날도 저는 몰랐는데 방에서 자고 있던 시동생이 시모가 소란스럽게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시동생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라며 말했는데 시동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 거면 내일 엄마가 자리 피해 주세요. 뭐야? 아니 며느리 되래가 오는데 왜 내가 자리를 피해?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편협한 소리 할까 봐 그렇죠. 나 성공해서 기특하니까 엄마가 더 위해 주는 건 아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엄마가 그럴 때마다 부담스럽고 숨 막혀요. 나는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지. 괜히 별것도 아닌 애가 손윗사람이라고 너 찍어 누르려고 할까 봐.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에요? 대체 사람을 왜 그렇게 몰라요? 나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 보면서 살아서 사람 볼 줄 아는데 형은 정말 형수님 잘 만난 거예요. 형수님 너무 좋은 분인데 대체 왜 그래요?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시기 전에 제발 형수님이랑 잘 좀 지내세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집안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쉬는 날인데 좀 쉬고.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형수님한테 하셔야죠.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걸 보고 내일 인사 오고 싶겠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좀 예민했어. 너 몸도 무거울 텐데 내일 조심해서 와라. 시모는 시동생이 화를 내며 말하자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사과를 받아도 정말 찜찜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진짜 황당했어요. 애초에 시모는 제가 임신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저 임신하고 한 번도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런 질문조차 해본 적 없던 시모였으니까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몸은 괜찮냐? 손자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니?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되려 시부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검진 다녀오는 날 시모가 갑자기 집으로 오라며 부르길래 같이 밥이라도 먹나 싶었습니다. 내심 저도 시모한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섣부른 기대는 제가 시모를 너무 몰라서 했던 생각이었어요. 시댁에 가자마자 내일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기가 찼네요.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은 하는지 싶었죠. 결국 저는 옆구리 찔러 사과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감정만 잔뜩 상한 채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저를 따라 나왔고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죄송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서운하네요. 오늘 형 몇 시 퇴근해요? 제가 형수님 저녁 사드릴게요. 형도 불러서 같이 먹어요. 오늘 일,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 제대로 모실게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이거 사과를 위장한 뇌물이에요. 결혼하면 형수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시동생의 말에 마음을 좀 풀 수 있었어요. 시모만 아니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도 저 임신하고 나서 이런저런 선물도 챙겨줬고 여동생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오로지 시모만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장난이라고 할 만큼 시모의 주책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왔던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댁에 그렇게 큰 밥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시모는 식탁이 좁다면서 큰 상을 거실에 깔고 정말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비교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찌개에 잡채 있는 상이었는데 시모는 동서가 인사 오던 날 사내 진미를 다 준비했더군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 끄집어내서 뭐 하나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시모는 정말 동서를 보면서 쉴 새 없이 칭찬을 늘어놓더군요. 동서가 물만 마셔도 시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쩜 물도 저렇게 조신하게 마셔. 강남에서 일한다더니 기품이 다르네. 엄마, 그만 좀 해요. 밥 먹다가 체하겠어요. 어머, 내가 그렇게 말이 많았나? 너무 예뻐서 그렇지. 내가 너무 솔직했네. 시모는 주책맞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시모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신나 보였어요. 시동생이 시모를 말려도 잠깐뿐이었고 쉴 새 없이 동서를 보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제가 봐도 동서는 참하고 고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그런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처음 인사만 왔을 뿐인데 호들갑스럽게 하는 걸 보니 앞으로가 좀 험난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 초반에는 살갑고 부침성 있는 동서 덕분에 금세 친해져서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만 볼 때 동서가 자주 놀러 오기도 했죠. 그만큼 서로 가까워져서 친구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시모가 대놓고 동서만 챙길 때도 동서가 시모한테 선을 딱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모난 말들은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돌이 지났을 때 동서가 예쁜 옷을 선물해 줬는데 그 옷을 입고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서와 시동생도 같이 시댁에 온다길래 일부러 동서가 선물로 준 옷을 입혀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대뜸 시모가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애 옷이 저게 뭐야? 아들한테 누가 저런 기집애 같은 옷을 입혀? 이거 원단도 좋고 비싼 거예요. 이 옷 성별 구분 없고 그냥 다 같이 입힐 수 있는 옷이에요. 남자일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 하여튼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고 덥석 사는 거 봐.
좋은 옷도 사본 놈이 산다고? 너는 그냥 적당한 옷 사서 입혀. 그리고 네가 원단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거기서 좋다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샀겠지. 둘째 며느리랑 같이 가서 사지 그랬어. 시모는 제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는 뭐 저런 옷을 샀냐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서가 선물한 옷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동서랑 가서 사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을 꾹 참고 말했어요. 이거 동서가 선물해준 옷이에요. 어머님이야말로 뭘 좀 알아보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저한테 트집 잡으려다 동서가 준 옷인 줄도 모르고 무시하는 말을 하길래 정말 빵 터질 뻔했네요. 이쯤 되면 시모는 그냥 제가 뭘 해도 곱게 볼 생각을 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동서가 선물해준 옷이라고 하니까 시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시모는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일도 바쁠 텐데 저런 선물을 언제 골랐대? 어쩐지 애기 옷 때깔이 곱더라니. 옷이 날개라고 손자가 아주 인물이 훤해졌네. 아주 장군감이야. 제가 애기 옷은 처음 사봐서 안목이 좀 부족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다시 보니까 처음 사는 것 치고 아주 잘 샀어. 역시 뭘 좀 살 줄 아네. 나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어. 아주 옷이 날개야. 시모는 괜히 제 아들을 보면서 칭찬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동서랑 서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동서가 했다면 시모는 다 좋은 거라면서 묻지도 않고 좋아했어요. 날이 갈수록 속보이는 시모의 행동에 동서도 부담스러워하긴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저희 부부보다 돈 잘 버는 동서와 시동생이 시부모 용돈도 자주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있는 냉장고도 바꿔준 적이 있어요. 너무 낡고 오래된 냉장고라 수리를 너무 많이 하시길래 남편과 큰 마음 먹고 바꿔드렸죠. 그런데도 시모는 저와 남편이 해준 건 금세 잊고 오로지 시동생 편이었어요. 해주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집에서 애만 보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복직을 하게 됐는데 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건지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주변 말로는 원래 애들이 혼자 지내다가 어린이집에 가면 잔병치레가 늘어난다는 말을 하길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열이 높아서 제가 며칠 휴가를 내고 아들과 집에 있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으니까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출근 안 한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받아? 애가 아파서 휴가 냈어요. 대체 걔는 왜 그렇게 잔병치레를 해? 다른 집 애들은 돌진하고 어린이집만 잘 다니던데 네 아들 어디 부족한 거 아니니? 어머님, 부족하다뇨. 애들 체질 따라 다 다른 거죠.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어? 네 자식인데 너 닮았겠지. 너 가방끈 짧잖아. 그러니까 애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가기 싫어하겠지. 선생님 있는 곳은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나중에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어째?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겨우 2살 무렵 된 애한테 할 소리인가요? 손자한테 친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아직 어린 아들한테 막말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죠. 아직 어린애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대학 안 나오셨다면서요. 그럼 제 남편 시동생 아가씨 전부 다 학교 싫어하고 막 큰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말이면 다냐?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랑 뭐가 달라요? 저도 너무 불쾌하다고요. 그래, 아주 날 잡아먹어라.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하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내가 너한테 둘째 며느리 생일 좀 몰래 물어보려다가 별소리를 다 듣는다. 동서 생일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아, 몰래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걔가 시댁에 좀 잘해? 너처럼 이렇게 교양 없이 기어오르는 애가 아니라고. 아주 우리 둘째 며느리는 통화 목소리가 곱고 듣기 좋은데 넌 왜 그렇게 전화 목소리도 괄괄하고 주책스럽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좋은 목소리가 안 나오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제 아들 이렇게 무시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도 아픈 애 때문에 답답한데 시모마저 저렇게 나오니까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화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이 제 아들을 보고 어디 부족한 거 아니냐고 물으면 정말 뺨이라도 내려쳤을 거예요. 세상 어느 엄마가 저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전부 털어놨어요. 누구한테라도 말하지 않으면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게다가 동서 생일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남편은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 일손 필요할 때는 맏며느리 먼저 찾으면서 그동안 해주신 거라도 있어요? 빈말이라도 우리 며느리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말 한 적 있냐고요? 아, 시집 왔으면 당연히 시댁 일에 나서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수고했다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없는 살림에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첫째라고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하면서 키우셨죠. 그리고 다 크고 나서도 이렇게 차별하시잖아요. 진짜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요. 아무것도 없는 저 믿고 결혼해준 사람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막말로 걔는 맏며느리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용돈을 배가 부르게 주기로 했어? 뭘 했어? 그 소리 또 왜 안 하나 했어요? 무조건 다 현금인 거죠? 그럼 저희가 사준 냉장고 식탁 전부 가져갈게요. 차라리 어디 기부라도 하고 좋은 소리 듣는 게 낫지. 이런 소리 들을 거면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저거 없어도 살아. 다 가져가. 뭐 대단한 거 사줬다고 난리야. 됐어. 가져가. 얼른. 시모는 역정을 내며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다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괜한 말을 해서 싸움만 키웠나 했어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멍하니 속을 끓이면서 잠든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늦은 시간인데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부 뒤에 시모가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찾아온 시부를 보고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죠. 그러자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얼른 들어오라며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고개를 숙이고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부와 거실에 나란히 앉더니 시부는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낮에 있던 일 사과하러 왔다. 이 사람이 너한테 심한 말 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널 볼 낯이 없다. 나도 이렇게 사과하마. 저 낮에 전화 끊고 속이 상해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났어요. 저 친정에서도 가방끈 짧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시집 와서 이런 모멸감 드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제대로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안 그래도 내가 신신당부를 하고 왔어. 당신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해. 당신이 지금 며느리한테 가방끈이 어쩌고 할 때야? 당신은 뭐 얼마나 배웠다고 그런 말을 해? 시부는 낮에 있던 일을 남편한테 전부 듣고는 시모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예요. 그동안 시모한테 며느리 2명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시부가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모는 그런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행동에 시부가 단단히 화가 난 듯 싶었어요. 시모는 억울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
미안하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저한테 사과 몇 번이나 하셨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 심했어. 미안해. 내가 성격이 투박해서 그런지 걱정하는 말도 잘 모르겠고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랬다. 내가 미안했다. 손자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 헛나왔어. 시모의 사과에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사과까지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시부가 등 떠밀어 온 거라도 시모 성격상 이런 사과는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신용이라도 들으니 남편도 조금은 풀린 듯 했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온 시부모를 남편이 시댁에 직접 데려다 드리면서 그날의 해프닝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기분이 안 좋아 있자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는 저를 운영하는 피부샵으로 불러서 피부 관리를 받으라며 말해줬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거절했는데 동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너무 늦게 불렀지 뭐예요? 기분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관리 한번 받고 가세요. 얼마나 기분 전환이 되는데요. 에이, 나 이제 완전히 아줌마야. 관리는 해서 뭐 하겠어. 마음은 고마운데 난 정말 괜찮아. 지금 제 성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최고급으로 모실게요. 여기 누우세요. 저는 동서의 성화에 태어나서 처음 피부 관리를 받아봤습니다. 그거 한번 받아보니까 왜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는지 알겠더군요. 괜히 대접받는 기분에 피로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아들을 봐주고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 같은 기분에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받은 피부 관리가 자극적이었는지 제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동서는 처음이라 그런 거라며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동서 덕분에 호사 누려본다며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모두 시댁으로 모였어요. 거의 가라앉긴 했지만 볼에 아직은 붉은기가 남아 있었고요. 저는 뭐가 대수인가 싶어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얼굴 좀 봐. 홍당무가 따로 없네. 대체 뭘 바르고 다니길래 그래? 그러니까 좋다고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된다니까. 늙으면 피부도 잘 안 살아나. 이거 관리받은 거예요. 처음이라 그런지 아직 붉은기가 좀 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진 거예요. 너는 무슨 관리를 받아? 그래봤자 공순이가. 사람 만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관리를 받아? 누가 알면 너 유난이라고 그래. 내가 올해 들어 본 모습 중에 지금이 제일 웃기다. 어디서 또 싸구려 관리받고 피부 뒤집어진 것 좀 봐. 관리가 되는 얼굴이 있고 아닌 얼굴이 있지. 경박스럽게 웃는 시모를 보는데 얼마 전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간 시모는 다 연기였구나 했어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화도 안 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서가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제가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길래 관리해드렸는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싸구려 관리가 아니라 저희 샵에서 가장 좋은 관리예요. 적은 기간이라 그렇지 몇 번 더 받으면 안색도 밝아질 거예요. 뭐야? 둘째 며느리랑 간 거야? 네, 제가 해드렸어요. 형님 요즘에 어머님 일에 아들 일에 힘들어 보여서 제가 스트레스 풀어드린 거예요. 나 때문에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 아니야. 나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나도 좀 거기 가볼까? 어머님 방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그냥 잠 잘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냐?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렇지 뭐. 이제 보니까 큰애도 얼굴이 좋아졌네. 내가 노안이라 그런가 한참 봐야 알아봐. 시모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속 보이지 않나요? 동서는 본의 아니게 시모 때문에 괜히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이가 나빠졌을 수도 있는데 동서 덕분에 서로 속 이야기도 터놓고 지낼 수 있었죠.
제가 시모복은 없어도 동서복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가씨도 시모를 보면서 정말 창피해서 새언니 둘 보기 민망하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괜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동서 손에 이끌려서 몇 번 더 관리를 받았어요. 괜찮다고 해도 시모한테 좋아진 모습 보여드리자면서 붉은 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관리해줬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시모가 아직 저의 진가를 모르는 거라며 저를 다독이면서 말해줬어요. 저를 배려하는 동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와 달리 시모는 집안에 경사라도 생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제 아들은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저 아들이 잔병치레하는 거 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 아들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저는 아직 2살 정도인 아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워낙 질병 진행 속도가 빠르고 게다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나 성장통과 구분이 어려워 초기에 부모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열이 펄펄 끓는 아픈 아들을 보며 속 편하게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2살의 나이에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소아병동의 풍경은 바깥 세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밖에는 건강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노는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다니 새삼 다른 세상 같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를 보니 이제야 제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병원에서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종양의 크기도 컸고 신장으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입원 후 퇴원하고도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아들 병원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아픔을 가장 먼저 배운 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아들 병간호하다 저도 살이 쑥쑥 빠져가고 있었죠. 항암 치료는 정말 긴 싸움이라 아들이 그저 잘 버텨주기만을 바랬어요. 정신없이 아들 병간호만 신경 쓰다 몇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시부가 동서와 저를 불러서 같이 소고기 집을 갔죠. 시모는 당연히 같이 왔었고 시부는 아들을 남편한테 부탁하고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혼자서 병원을 다니느라 고생하니까 저를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모와 동서 저 이렇게 넷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부는 저한테 고기를 놔주면서 손자는 괜찮냐며 물었고 저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게 대뜸 고기 하나를 놔주며 말했어요. 임산부 있는데 아픈 애 얘긴 그만하고 고기 그거 익었나 먹어봐. 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먹어보라뇨? 아니, 임신한 애가 날 거 먹으면 큰일 나지. 아무리 소고기라도 바짝 익혀줘야지. 그럼 어머님이 드세요. 그리고 아픈 애 얘기 그만하라뇨. 어떻게 손자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시모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결국 그날 외식은 시모의 말 한마디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타박했고 동서는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자식을 셋이나 낳으셨으면서 왜 그렇게 형님 속 후벼 파는 소리를 하세요? 나는 그냥 너 태교에 안 좋을까 봐 그랬지. 저는 어머님 이러시는 게 더 태교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형님이랑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는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동서도 같이 시모 욕을 하며 같이 화를 내줬어요. 시모 때문에 동서도 매번 난감하다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같은 며느리라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가 동서도 곧 출산이 임박했을 때라 저는 작은 선물을 주며 보냈어요. 그렇게 동서가 출산 한 달을 앞뒀을 때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장으로 전이된 종양도 악성 종양이라 어린 아들은 견디지 못했던 거였죠. 치료 과정 중 이미 사기 진단을 받았던 터라서 치료도 무의미했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어린 나이에 저희 곁을 떠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는 자식 잃은 어미 울음소리라던데 저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시몬은 저를 단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슬퍼하면서도 저를 보면 모진 소리를 해댔습니다. 시몬은 괜히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가 그러고 너 엄마야? 이렇게 어린애가 아파서 숨 넘어가는 동안 뭐 했어? 병원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애 병 하나를 못 고쳐? 아휴, 재수 없는 것이 와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 아이고, 애가 불쌍타. 그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꼬. 시모가 바닥을 치며 우는 소리에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시모와 싸우기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겪었던 일을 까맣게 모르던 엄마는 처음 보는 시모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슬퍼할 사람은 저인데 시모가 저렇게 제 탓을 하며 우니까 엄마도 참을 수 없어서 시모와 싸웠고 결국 시모는 장례 중간에 쫓겨났어요. 남편도 시모 꼴도 보기 싫다면서 화를 냈죠. 그렇게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둘이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동서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제 슬픔은 뒤로하고 동서를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동서가 산후조리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동서를 보러 갔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 살아생전에 저만큼이나 아들을 챙겨주던 동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저도 아이를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리원을 가자 동서는 잠에 들어 있었고 시모는 그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여길 와? 애 먼저 앞세우고 재수없는 기운 퍼뜨리러 온 거야? 저 여기서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나랑 싸우러 여기 온 거야?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그래서 여기 왜 왔는데? 설마 애 낳은 거 축하해 주러 온 거야? 그럼 여기 어머님 보러 왔겠어요? 동서 자고 있으니까 이따 인사할 거니까 그냥 좀 계세요. 뭘 그냥 있어? 넌 가만히 있지 말고 밥값을 해. 둘째 며느리 몸조리하게 네가 미역국 좀 푹 끓여와라. 곰탕이라도 푹 끓여놓던지. 애 죽여놓고 뭘 뻔뻔하게 여길 어디라고 와. 저는 시모 말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고 있던 동서도 잊은 채 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저도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왜 제 심정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자식 잃고 누구보다 힘들어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게 힘들다고요. 뭐야?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너 오늘 혼이 쏙 빠지게 한번 혼나봐라.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갑자기 잡은 머리채에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저한테 악을 쓰며 욕을 했습니다. 정말 조용했던 산후조리원이 한순간에 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자고 있던 동서가 일어났고 시모를 보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자였어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누가 며느리를 잡아요? 아니, 난 큰 며느리 할 일 없으니까 너 산후조리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싫다잖아. 제 산후조리를 왜 형님이 해줘요? 어머님, 그냥 나가주세요.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저는 당분간 어머님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동서는 시모한테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결국 시모는 쫓기듯이 나갔고 동서는 헝클어진 제 머리를 매만져주며 다독였습니다. 그날 동서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동서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며느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꼭 보여줄 거예요. 저는 동서의 말에 괜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 데리러 와서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시부는 또다시 저한테 사과하겠다며 시모와 찾아왔지만 남편은 찾아온 시모를 보면서 소리치듯 말했어요. 엄마도 자식 잃은 고통 한번 느껴보세요. 전 앞으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화를 잔뜩 내고 시모를 문전박대했어요. 저도 시모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시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며 전화를 하는 시모 번호도 차단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죠. 그리고 동서가 찾아왔어요. 동서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와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어머니께 복수하고 왔어요. 무슨 복수? 괜히 나 때문에 동서까지 그러지 마. 나 어차피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저도 그럴 작정으로 내지르고 왔어요. 동서는 시모와 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결혼 후 하도 오래된 집이라 살기 불편하다는 시모 타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주택 하나 지어드릴게요. 어차피 손자들도 다녀가고 하려면 집도 넓은 게 좋잖아요. 어머, 그럴래? 역시 능력 있는 며느리가 화끈하게 효도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둘째 아들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시모는 동서의 말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동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명의는 동서 명의여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냉장고를 사드려도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래도 그렇지 정말 계산적인 시모 태도에 환멸이 났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이를 낳고도 집 짓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시모는 동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너 애 낳기 전에 땅 사서 집 짓기로 했잖아. 땅은 알아봤니? 포천에 전원주택 지을 만한 곳이 많다고 하던데 어디쯤이야? 내 친구들이 며느리가 해준다고 하니까 다 너무 부러워해. 그 땅 필요 없어요.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안 지을 건데 포천에 땅 사서 뭐 하게요? 무슨 소리야? 집 지어준다며? 벌써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을 모르는데 근사한 집은 지어서 뭐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됨됨이가 글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이사하고 싶으시면 직접 돈을 버세요. 뭐야? 아니 네가 안 해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내 아들도 너만큼 잘 벌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말해보세요. 남편한테 시댁에 전원주택 해주면 이혼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던데요. 이제 어머님 아들도 처자식 다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벌여요? 자식이 먼저잖아요. 뭐야? 시모는 동서를 보면서 화를 냈고 동서는 아랑곳 않고 시댁을 나왔다고 했어요. 동서 말을 들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서도 시댁에 잘 가지 않고 있어요. 전원주택을 취소하니까 동서도 종 부리듯 하려고 해서 동서도 아예 안 가고 시동생만 명절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가지 않고 있고요. 남편도 제가 풀릴 때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도 충격이 커서 시댁은 잘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시부도 저희가 마음 풀릴 때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다 이해해 주셨어요. 시부를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시모와 잘 지낼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래도 동서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동서 딸아이가 동서를 닮아 어찌나 예쁜지 모릅니다. 걸음마를 시작해 걷는 걸 보니 먼저 떠난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는 가슴속에 묻고 힘차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옛말에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그냥 넘겨도 남에게 잘하라고 훈계하는 말이 딱 저희 시모 같아요. 솔직히 사람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게 집안 어른으로서 잘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가 약속했던 전원주택 안 준다고 동서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니 동서가 전원주택 지어줬으면 나중에는 아파트 지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동서도 더 이상 시모한테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며느리도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 시모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는 영원히 안 볼 생각이에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며느리를 두신 분이 있다면 며느리 마음도 한 번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도 친정에서는 귀한 자식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에는 좋은 덕담 나누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